네, 오늘도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탑3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두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의 국제 경제 관련 뉴스 가운데 가장 엄선한 탑3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나이 노믹스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총리 자리에 오르긴 올랐어요. 첫 여성 총리인데 어제 기자회견인가? 그걸 하면서 한국 김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여자 아베다,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내자라는 메시지로 들릴 정도. 이게 정치 메시지라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니고 어떤 의도를 다 가지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들은 레퍼런스가 보통 있거든요. 그럼요. 레퍼런스가 이시 깔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각본이 되어 있다. 한국하고 친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극우 성향이 있다라고 사실 좀 의심을 했거든요. 사실 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녹이는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좀 극우 성향이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그렇게 냉각이 되면은 또 이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국과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싸워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공조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말들은 다 이미 각본에 짜 있고 정해져 있고 행간을 읽어야죠. 근데 안 정해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레퍼런스가 없이 얘기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 원수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일단 떠들어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적에 적은 친구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그 사나이 자민당 총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가기보다는 이제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교수님 말씀하신 레퍼런스를 짜서 각본에 의해서 처음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국익이 걸린 문제다라고 한다라면 한일 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적에 적은 친구라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부터 등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 또 여성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소로 시작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만 저는 둬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성적인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취임 뒤에 첫 국무회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죠. 가기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했다. 지금 일본의 물가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게 첫 번째 지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전 프로 월드 이코노미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지금 탑3 1위 바뀌었지만 쌀 가격이 한 달간 많이 올라서 이번 5월 달에 물가 상승이 3%대인가 거의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9월 달도 한 2.5%인가 그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아베노믹스를 심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러니까 좀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 것들은 또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나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를 좀 따라할 것이라는 다 의견은 있는데 그때는 초 디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을 쓰든 금융정 흔히 말하는 통화 정책을 쓰든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애초에 아베노믹스가 나온 배경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자는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극복하면서 경기를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물가 상승기에 그렇게 두 쪽을 다 푸는 정책, 그러니까 재정하고 통화 정책을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베노믹스를 따라서 일부 재정 정책도 확장하고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필 텐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조건이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거든요. 물가 상승이 오게 되면은 경제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잡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휘발유 가격 우리나라 가격을 세유 휘발유에 비치는 유류세 같은 것도 인하한다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하 대책 같은 것도 좀 마련해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아마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트럼프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통화 완화, 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일본 물가
물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4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예. 일본의 이제 평균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예. 역전된 지가 좀 됐죠. 기업마다 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3분의 2 수준으로 낮은데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물가는 더 높다는 더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 제외하고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사나이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나이노믹스라는 게 결국엔 돈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겠죠. 니케이 지수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폭이 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증시 좋죠, 일본 증시 좋죠, 한국 증시 좋죠, 중국 증시 좋죠. 이 투자 자산이죠. 여기에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과 비트코인까지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유동성이 많다라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종이돈, 그러니까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외국계가 아시아 증시에 뭐 신흥국이라든지 선진국 증시 가리지 않고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또 이제 전임 총리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가 좀 따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좀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좀 뭐 이제 새 총리와 경제정책과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디플레이션 시대여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거 이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라 2위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일본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풀게 되면요, 통화주의의 관점에서는 돈을 풀면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 일본의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말 사나이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은 돈을 푼다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돈을 푸는 원리적인 의미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정책을 조절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돈을 푼다는 얘기는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둘 다 재정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피고 통화 확장을 늘린다는 얘기는 둘 다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요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다음 통화 정책이라는 건 국가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또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 고인플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하면서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30년 만의 일이니까 이게 일본에서 대책을 잘 만들 수 있을지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렇게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사실 디플레이션만 대응하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과연 대응할 수 있느냐. 또 일본 분들 약간 특징이 국내 것들만 좀 소비하는 이런 또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갈라파고스의 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늘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식이 있는 조건이다. 돈을 풀려고 할 것이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뭐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식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도 사정이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소비 쿠폰 이런 거 하니까 일시적으로 물가가 뛰어오르잖아요. 최근에 연시 이런 것도 가격이 올라서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이런 공통 분모가 조금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와 일본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이제 지금 현재 확장 재정 정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돈을 이제 푸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돈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 상황이 다르죠. 인플레이션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를 거의 안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저축한다면서요? 뭐 네. 무조건 소비 그러니까 일본의 소비 쿠폰이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딱 주고 일정 기간 못 쓰면 11월 말까지 못 쓰면 네네네. 소비 쿠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현찰로 통장에 넣어주니까 이걸 소비를 안 하고 저금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깡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이제 비슷하죠. 돈을 이제 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한 나라끼리 인접 국가들이 하지만 우리와 그쪽에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이라든지 문화가 다르다라는 측면에 네네네. 있어서는 조금 경우의 수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돈을 풀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당장 걸리는 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GDP의 260% 이상인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또 하나의 의구심이 생겼어요. 일본에 뭐 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들은 뭐 크게 예.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일단은 일본이 기축통화국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외채를 발행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게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내부에서 소화된다. 뭐 보험사라든지 이런 게 소화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그 사실은 디폴트할 우려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08년도 비슷하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것들 한국이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은 단기 부채가 단기 외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가 채무가 많긴 하지만 외채 차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 채무도 외채에 대한 비중이 작고 전반적으로 일본들이 은행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정책을 덮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 소비하면은 일본 은행에 돈을 찍으면 되거든요. 돈을 찍어가지고 갚을 물론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국가의 신용도, 국가의 신인도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이라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수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무한히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력은 아직까지 뭐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랑도 맞물리는 소식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기 프랑스. 월드탑3 두 번째 키워드가 재정위기, 프랑스의 재정위기인데요. 저 프랑스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그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면서 서로 간에 좀 돈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나타났다라고 보죠. 포퓰리즘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재정 지출을 이제 계속해서 확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도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둔화돼 있는 상황. 독일도 그렇고요. 고령화도 여기도 이미 진입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다 이제 성장이 조금 이제 조정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복지 비용도 크니까. 복지 비용도 워낙 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루 총리 시절에 법정 공의를 이틀을 폐지를 추진하면서 또 이제 그 한쪽에 돈을 푸는데 너무 공휴일이 많으니까 공휴일을 또 폐지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당의 저항이 나오면서 총리 심의 투표가 있었고 바이루 정부가 이제 붕괴되면서 그 프랑스의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후임인 우리가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불시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전국이 혼란하고 이 전국이 돈을 풀느냐 아니면 돈을 옥죄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의 기조가 지금 현재 뚜렷하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 뭘 하겠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간에 이제 그 양극단에 있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전국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경제 자체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혼돈이 경제적인 혼돈으로 전이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장님도 굉장히 혼돈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의 재정 위기 이야기 나오고요. 정치적 혼란 이런 것도 계속 거듭이 되고 있잖아요. 증세 추진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면 당연하겠지만은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증세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혹은 기업가들이 다른 세금이 덜한 지역으로 흔히 말하는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증세 자체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럼요. 그리고 네. 경제적으로는 증세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증세가 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아일랜드 같은 세금이 굉장히 싼 나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포르투갈이라든지 남이탈리아 이런 데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남이탈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들은 이민을 많이 받거든요. 저 세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 위기였던 나라들이 거기서 이제 외부 자금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외부 기업가들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요새 이제 포르투갈 이민이라든지 그리스 이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뭐 약간의 뭐 컨설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좀 알려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받으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세금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세금 올리면 못 나가는 일부 계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지고 실제로 과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흔히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분들은 해외로 갈 가능성들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 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부담 역시 크다. 그리고 이 기업가들이 나가게 되면은 기업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또 근로라든지 노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세를 하게 되면은 진짜 중산층들이 거의 다 피해를 보게 되고 부유층들도 나가는 경우도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들이 생기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런 후폭풍들을 봐야 되는데 EU 지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세, 그러니까 중산층만 부담 주는 이런 증세들에 대해서 중산층은 반대하고 저분들도 위에 분들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치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는 일이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S&P에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또 내렸어요.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그 취임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연금 개혁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미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령화 사회를 가고 복지를 이제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이제 국가 발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혼란이 왔을 때 과연 지금 EU가 통합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뭐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같은 옛날에 피그 국가로 불렸던 이런 부분들이 1차 이제 EU의 재정 문제를 야기를 시켰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 경제와 프랑스 경제가 살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줄 수 있었던 힘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와 독일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발 경제 위기, 지금 이제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면 A+면 굉장히 낮은 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 신용 등급 치고는 신용 등급 치고는 굉장히 낮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자칫 B로 떨어지면 이제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국가에서의 이자 부담,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프랑스가 지금 그렇지만 프랑스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죠. 복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재정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올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지를 축소하는 당연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정치인이 이런 것들을 표로 의식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현재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문제라서 유럽 EU에서도 탈락할 위기에 있다. EU 집행위에서 과도한 재정 적자를 문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정 적자가 커지면은 EU에서 잘립니까? 그 EU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 것들 가이드라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왜냐하면 한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들에서
메꿔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독일과 같은 나라는 그 가이드라인보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바이마르 시절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재정 문제가 있어 카프리즈 문제가 슈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나라들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의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한 나라를 도와줘 이게 연맹처럼 그러니까 연맹 국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가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남의 나라 세금을 가지고 프랑스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협박적인 체계를 협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피그스 국가들이 안 좋았을 때 프랑스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따지고 보면은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데 여기서 이게 쉽지는 않겠죠. 잠시 광고 듣고 2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퀴즈 보기가 1번 혼다, 2번 토요타였는데요. 이게 퀴즈가 어려워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힌트를 좀 찾아봤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로 유명한 이 브랜드에서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힌트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유럽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관심이 많아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피그스에서 떠나서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까지 재정 위기가 번져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판 재정 위기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체급이 다른 이슈인데 그 피그스 국가들은 EU 국가 내에서도 경제력이 작은 국가들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국가들이 독일은 이제 물론 재정 건전성은 괜찮지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독일이 프랑스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내코아 석자다. 내코아 석자다. 왜냐하면 독일 문제고 프랑스는 지금 재정 때문에 문제고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문제기도 하고 프랑스 제조업이 다 떠나면서 제조업이 다 떠나면서 문제가 됐고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브렉시트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사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뭐 영국은 이제 떠났지만 근데 EU의 중심국가, 유럽의 중심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좀 훨씬 더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즌 1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프랑스가 하지만 독일이 그거를 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뭐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리고 프랑스가 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문제고 영국도 지금 뭐 도와줄 수가 없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의 근본은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이제 제조업에만 좀 의존하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또 제조업 공장들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AI 전환을 못했다. 그 밸류를 지금 못 창출하는 이런 양상들이 겹치면서 지금 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은 소방수도 마땅치 않을 수도 이 IMF에 진짜 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EU의 버팀목은 특히 독일이었으니까 여기가 어려워지면은 정말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